팀에서 기술 체력을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IB 아카데미 1레벨을 수료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과 일본에 가서 거기서 IB랑 같이 강사를 하고 동시 통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밑에 주의사항을 보시면은 은근 제가 고리탑하는 걸 좋아해서 자료를 봤을 때 뭐 이런 거 들고 왔어 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요 시간 중에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조금 졸리셔서 나가셔야 된다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다녀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목차인데요. 맨 처음에는 우리 이 테크닉을 그 메인 주제로 정했었는데 다들 저보다 훨씬 더 경력도 오래되시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만 국한돼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주제를 퍼포먼스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퍼포먼스, 그리고 테크닉, 그리고 유체역학, 그리고 좋은 테크닉이란, 그리고 스키 관련 역학 기초, 그리고 빈도 덱터 과연 뭐가 더 중요할까, 그리고 영상 분석 방법, 그리고 이제 테크닉 뷰에서는 V1 테크닉을 할 때 흔히들 일어나는 실수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V2 대 V2A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장부터 뭔가 되게 삭막하게 생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이제 맨 처음에는 가장 알기 쉽게 그리고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유산소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친구는 무산소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합쳐지면 연료예요, 저희 몸에서. 그리고 그래서 이 유산소 에너지에서는 저희 산소 섭취가 운동 도중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최대 산소 섭취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 선수들의 젖산 역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 무산소 쪽으로 가면은 당연히 근육의 크기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 종목은 운동 특성상 근육의 크기가 많이 자라지는 않지만 적절한 본인의 신체 조성을 위한 만큼의 근육 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경 근육 상호작용. 그래서 근육은 제 신경에서 오는 신호를 읽고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같이 일을 잘 못하면 서로 상호작용적인 관계가 못되면 이제 조금 운동신경이 안 좋다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버퍼링 카파시티라고 완충 능력이 있습니다. 이 완충 능력은 이제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그 곱하기 뒤로 가면은 이제 여기 변환이에요. 여러분들의 연료 말고 이 연료를 얼마나 내 밖에 있는 운동 에너지로 잘 이렇게 효율적이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소는 신체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생리학적 요인이 있고, 그리고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좋게 잘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의 피로 저항성이 올라가서 경기나 훈련 중에 선수들이 피로에 대한 내성을 잘 가지고 오래 좋은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지금 젖산이 피로물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젖산 피로물질이다. 자, 젖산은 피로물질이 아니다가 이제 다른 손 안 드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젖산은 피로물질이 아니고 또 하나의 에너지원입니다. 과거에는 고강도 운동 후 혈중 젖산이 높아지는 것과 근육 피로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젖산이 피로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피로의 주요 원인이 수소 이온 축적에 따른 몸에서 일어나는 산화가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젖산은 오히려 이 수소 이온하고 결합을 하여 수소 이온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따라서 젖산은 피로 원인이 아니라 고강도 운동 시 필요한 중요한 연료이자 그리고 대사 조절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젖산의 실제 역할은 첫 번째 에너지원이고요. 근육뿐 아니라 심장, 간, 뇌에서도 젖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리회로라는 이 사이클을 통해서 젖산은 포도당으로 간에서 재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운동 에너지로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산염기 완충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몸의 산화를 완충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사신호 분자입니다. 에너지 대사 상태가 환경 변화를 이제 몸에서 감지를 하고 세포 조직의 기능을 조절하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에요, 젖산. 그래서 단순히 연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지금 내 몸에서 어떤 대사가 제일 필요한지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젖산 수치가 나오잖아요. 네. 지금 정말대로 젖산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이 젖산 그 최대 수치는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 요 내용에서 보시면은 젖산에 대한 역치가 있어요. 근데 이 역치가 대부분 한 4.5에서 일어나는데 속도가 빨라졌는데 엄청 빨라진 상태에서 4.5가 오는 거랑 중간인 상태에서 4.5가 오는 거랑 이제 4.5가 왔다는 거 보면서 피로가 느껴지기 시작해서 몸이 뻑뻑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 오는 시간을 많이 딜레이하는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젖산이 측정을 했을 때 한 2.0 밑으로 되는 유산소 역치 구간 훈련을 그 양극화 훈련에서 한 80% 정도를 차지를 하게 되면 이제 선수들은 젖산이 몸에 쌓이는 것보다 젖산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속도가 더 빨라서 그래서 그 젖산을 내 몸에서 융통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젖산 역치라는 그게 최고로 이 선수가 젖산을 얼마나 낼 수 있냐보다 젖산 역치가 어느 정도로 딜레이가 돼서 늦게 오냐가 저희 그 맨 마지막 바퀴 전에 총 맞았다 그러죠. 총 맞는 시점이 늦게 오는 그 시점입니다. 혹시 답변이 잘 됐을까요? 뭐 그건 결국 개개인마다 차이잖아요. 어차피 역적으로. 네, 그렇죠. 근데 이 젖산 역치가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VO2max는 어느 정도 신체가 조성이 다 되고 이제 어른의 몸을 거의 갖췄을 때 수치가 미미하게 변하는데 이 젖산 역치가 저희가 훈련 방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차마다 이제 오는 차이인데 네. 그 젖산 수치가 결국은 3월 정도가 적당한가요? 어떤 상황이죠? 역치 훈련을 할 때는 4에서 5mm몰 이상으로 계속 때려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중간에 다시 젖산을 내리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시 유산소 그러니까 젖산 역치 1구간 유산소 대사하는 그 구간에서 다시 리커버리를 해주셔서 이걸 해소시키고 다시 올리고 해소시키고 다시 올리고 해서 거기에 대한 내성을 키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 질문 하나 네. 드립니다. 젖산 우리 시합 때 있잖아요. 네. 시합 때나 아니면 시합하고 비슷하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경기를 할 때 젖산이 어느 정도의 역치가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젖산에 대한 역치 값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고 락다 평균적으로 락다를 찍잖아요. 네. 복사를 세게 받아서 찍고 복사를 세게 받아서 마지막에 찍는다. 우리는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가지고 이 젖산이 가장 높게 쌓일 수 있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설명 혹시 안 해요? 여기 보시면은 주로 고강도에서 단시간 활동이라고 하는 그 무산소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여기. 그래서 30초에서 2분 사이 동안 엄청나게 몰아쳐서 스프린트를 할 때 가장 높게 나옵니다. 아니, 뭐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고 이게 많은 게 아니라 궁금한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만약에 이제 시합 우리가 이제 기록을 재거나 우리가 이제 스크린에서 나가서 많이 찍으니까 네. 한번 시합하고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우리 선수들이 과연 젖산이 어느 정도의 락샷이 어느 정도에 나올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뭐 5,000m를 뛰든 10,000m를 뛰든 이게 역사가 달라서 훈련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복사를 하고 나서 뭐 여기서 젖산 뭐6 나왔다. 뭐 입사에 들어갔을 때 뭐 8 나오고 마지막에 뭐 8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데이터 값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 값은 글쎄요. 젖산을 측정을 할 때는 저는 다른 요소들을 훈련할 때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시합과 유사한 상황에서는 젖산이 평균적인 운동 각도는 5에서 1mm몰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운동을 수행을 하면서 저희가 젖산 쌓인 상태를 해소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진행 중에 경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링리하게 혹은 개인차에 따라서 조금 가파르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도달을 했을 때는 거의 개인 최고 수준의 젖산이 이렇게 도출이 될 것 같다라는 추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 100m 구간에서는
프린트를 다시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산소 구간을 다시 이용해서 그때 젖산이 다시 또 확 취소될 거예요. 그래서 뭐 보충 설명해드리면 매 바퀴마다 함정은 없고요. 그리고 올라웃이라고 부르는데 다 끝나고 있을 때 보통 선수들이 11에서 뭐 16 정도 씻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지금 훈련한 상태에서 쟀을 때는 그 정도까지 중장거리라고 부르는 게 이거 그 전에 나왔던 게 보통 8에서 한 12월 사이 정도 나왔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위에 대마로 쳐 있는 데만 구조적으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여기는 제가 이 부분을 연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총 대사 에너지 공급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워크 이코노미, 경제성이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목적으로 하는 속도, 출력으로 변환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대사 에너지 이 친구가 1000이에요. 근데 요즘은 효율이 0.2입니다. 그러면은 저희에서 총 나온 운동 에너지는 200W 정도가 되겠죠. 근데 얘가 효율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뭐 테크닉도 좋아지고 얘가 키가 성장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효율을 다시 수치로 따졌을 때 한 0.4 정도 되면 에너지는 실제로 400m가 400W가 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잘 이용을 해주시는 것이 선수들 퍼포먼스 향상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인가? 효율은 독립적인 추가 성능이 아니라 변환율입니다. 그래서 연료, 에너지 양이 많아도 변환율이 낮으면 성능이 낮아져요. 근데 반대로 에너지 양이 적어도 변환율이 높으면 성능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이 같더라도 기술이나 어떤 테크닉이나 그리고 스키나 그런 세팅이 좋으면 효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같은 심박에서 더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겠죠. 근데 효율이 낮으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속도가 낮아지고 피로가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곱셈은 에너지 총량 곱하기 변화 비율이라는 물리적인 의미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효율성에서 이제 테크닉 부분을 살짝 다뤄볼 건데요. 테크닉이란 저희가 뭐 악기, 연주, 노래, 운동 따위를 훌륭하게 해내는 기술이나 능력을 뜻한다고 네이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닉의 종류는 모두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자 여기 거북이서부터 토끼가 있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느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빠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조금 잘 못 보셔서 생소하실 텐데 이렇게 한 발씩 걸어가는 거 있죠. 그거를 1단 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프셋을 2단 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V2를 3단 기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 V2 얼터네이트라는 이 명칭은 IBU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교육을 하고 있는 명칭입니다. 편측성으로 V2를 한다고 해서 V2A라고 해서 4단 기어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스케이트라고 이게 5단 기어입니다. 숙여서 킥을 하는 상태를 말하겠죠. 그래서 경사와 속도에 따른 테크닉인데 다 충분히 아시다시피 여기가 평지고요.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팔강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올라가는 거겠죠. 경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도는 느려져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1번 기어가 여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V1 기어 2죠. 이제 살짝 경사가 더 완만해지고 속도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V2 범위가 상당히 넓죠. 선수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지형에서 이 선수가 이 능력을 얼마나 구사할 수 있을지는 개인차가 좀 큽니다. 그리고 V2A 아까 말씀드렸던 크라우칭 같은 건데 겹치는 면이 많아요. 그래서 줄을 이따가 마지막 그 주제에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얘는 어떤 부분에서 좋고 어떤 부분에서 좋고를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풀질이 없는 스케이트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빠른 순간에는 제가 물리적으로 지면이나 어떤 데에 힘을 가하는 것보다 그냥 공기 저항을 최대한 피하면서 숙이고 있는 상태가 가장 빠른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우리 톱 포지션을 잡고요. 그래서 유체역학을 살짝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수업을 듣다가 토론 주제로 나왔던 건데 조금 재밌었어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표면적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정비례로 올라가죠. 제가 요만큼 제 키의 반만큼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보다 그 드래그가
반으로 줄는 거죠. 근데 여기 속도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는 속도가 2배가 올라가면은 저항이 4배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 빠른 상태에서 더 자세를 낮게 숙이는 게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외계인 같은 글씨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경기 전략으로 그 옆 동네 클라이보 그 친구가 쓰는 그 전략을 보면 근수축과 이완을 활강 때는 계속 등척성으로 근육 길이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쪼고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근육이 쉬는 타임을 주기 위해 활강이 살짝 완만해졌을 때 그때 일부러 팔을 살짝 폈다가 다시 줄여요. 왜냐면 그때는 내가 공기 저항을 조금 더 맞아도 속도가 낮기 때문에 저항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그랬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크닉 활용 예시인데 다들 스키 다 타보셔서 그리고 잘 타셨어서 아시다시피 이런 지역에 따라서 이제 스키를 타고요. 자, 그러면은 좋은 테크닉이란 뭘까요? 과연 어떤 걸 좋은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경제성이 좋아야 됩니다. 경제성이 좋아야 되고, 이 경제성은 힘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고 에너지의 낭비 없이 저희가 발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리타고 난 거 딱 하나 나왔는데, 역학식에서 보면은 가장 기초가 되는 식이에요.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힘은 저희가 스키를 타고 나가는 이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질량은 저의 체중, 그리고 가속도는 제 몸에서 발현하는 스피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속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노란색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 방향이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은 COP라고 해서 제 포지션에 중심점이 있어요. 이 중심점은 스킬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죠. 이거를 저희가 질량이 이쪽으로 움직였다, 이쪽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냥 길 상태로만 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여기에서 이곳으로 넘어올 때 이거를 저희는 무게의 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에 대한 힘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신체에서 발생한 이 A라는 가속의 운동 에너지를 힘과 방향을 스키가 진행 중인 이 노란 방향과 일치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생체 역학적 구조를 조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도에 따른 내 발의 각도라거나, 그리고 폴을 찍었을 때 올라오는 이 행인 동작에서의 내 복근의 크런치, 그리고 간결한 동작. 간결한 동작이라고 하면은 발을 플랫하게 놓는 랜딩이 있고요. 그리고 발을 킥을 할 때 발목과 무릎과 고관절에서 일어나는 적절한 킥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저희는 땅을 푸시오프라고 해서 밀어내는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몸이 반대로 빠르게 움직이려면 정확하게 각을 세워놓고 반대로 빨리 올라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그냥 이렇게 그려진 게 있고요. 그러면 가속력은 어떻게 올릴까요? 가속력은 폭발성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순발력이고요. 곧 강한 킥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리는 방법 중에 고강도 저반복 웨이트가 있는데, 거의 3회 이하 운동은 그 근 매스가 크는 게 아니라 근 신경계 자극을 통해서 신경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신경이 조금 더 근육 동작에 개입을 돼서 파워를 많이 내게끔 도와주고요. 그리고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을 또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I2E는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 길이가 변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의 운동이 있죠. 근데 익스플로시브, 폭발성이 이 상태로 10초 정도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점프를 시킨다거나 했을 때 이제 근육이 빠르게 수축하는 힘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가속력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신경근 훈련, 아까 말했던 그 협응과 타이밍, 그런 게 좋아야 가속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후반기 가속력이라고 해서 이거는
순간적인 가속력과 조금 다른데 테크닉이 후반에 망가지는 이유가 피로 상태 유지, 그러니까 제가 몸이 피로한 상태에서 이 테크닉을 유지하는 신경성 훈련을 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민첩성은 전이 중에 빠른 체중이고, 제가 아니면 저희 선수들이 막 사다리도 뛰고 갑자기 방향 전환하는 것도 빠르게 하고 점프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 상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 상태에서 이 전이가 빠르게 일어나게끔 몸의 신경을 활성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테크닉, 이것만 듣고 알고 가자. 모든 테크닉은 속도 지형에 따라서 변화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개인화가 꼭 필요합니다. 선수들만의 개인적인 특성이 필요한데 나이도 있고요, 성별도 있고, 운동 경력, 신체 사이즈, 근력 수준, 그리고 운동신경, 심폐, 에너지 시스템, 심리 인지적 특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선수들을 파악을 하시면서 고려를 해주시고, 동작의 연결성은 리커버리 행, 푸시 리커버리라고 해서 먼저 행부터 갈게요. 얘는 병아리가 먼저냐 다가리 먼저냐라서 행이란 거는 제 폴에 매달릴 때 이 순간을 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푸시가 일어나죠. 다시 올라오면서 리커버리가 이어져요. 이 동작들이 모두 다 톱니바퀴처럼 이어지듯이 부드럽게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을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고 왔어요. 세기의 2km 자유형 대결입니다. 먼저 홍코너 윤명철 씨고요. 나이는 30살이고 전 바이애슬론 선수를 했었어요. 0세에서 17세까지 목욕탕에서 수영을 했고요. 18세에서 30세까지 수영장을 가끔 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새로운 조상현 지도자랑 같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거에 맞들려서 장비를 사고 오고 있고요. 자, 상대편 박태환입니다. 전 수영 국가대표고요. 여기 짜잘하게 써 있는 거는 그가 수영에서 이룬 기라성 같은 경력들이에요. 하지만 저랑 생체 그 운동 에너지 양을 맞추기 위해서 55세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둘이서 뭐 이제 55세가 돼서 저랑 어떤 체력적인 요소가 같아졌다고 쳤을 때 2km 수영을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테크닉이 좋은 이 박태환 씨가 무조건 이기겠죠. 그래서 테크닉이 중요하다는 것을 약간 조금 익스트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박태환과 저의 대결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자, 다음 빈도 대 파워인데요. 빈도 대 파워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 더블폴을 먼저 조금 해보고 갈게요. 폴은 푸시 페이지가 있고요.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리커버리 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또 브리터분한 게 하나 나왔어요. 행잉, 패스 할 때 힘의 양을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이 줄선을 보시면 폴이 얼마나 힘을 줬는지에 대한 그 변화고요. 그리고 이 스트랩은 폴과 제 스트랩 사이에 얼마나 장력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그런 곡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스트랩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폴에 대한 곡선만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맨 처음 행잉입니다. 행잉은 처음에 딱 땅을 찍었을 때 힘이 올라갔다가 어떤 힘에 대한 요동이 있죠. 혹시 왜 요동을 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쵸. 제가 폴로 땅을 찍으면 이 땅이라는 친구도 절 미소내요. 그래서 이 헬츠 같은 주파수가 생깁니다. 근데 또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행잉이라는 자세인데, 이 행잉이 페이지가 여기지만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제가 폴을 잡고 행잉을 하면서 크런치를 시켰을 때 저희 선수들 중에 엉덩이가 빠져서 이렇게 타는 선수들이 많죠. 근데 내 배가 크런치가 되면 엉덩이가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많이 빠진 선수들한테는 내 상체에서 행잉을 잘 쓸 수 있는 이 포지션에 대한 훈련이라거나 그리고 크런치에 대한 순간적인 동작 순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은 엉덩이가 빠지는 그런 것들을 조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행잉과 패스가 있죠. 행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행잉이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패스하는 요 구간인데 그래프에서 총 힘의 양을 더해볼 때는 여기
평균값을 따져요.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은 패스하는 이 구간이 힘이 되게 높은 곳에서 지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적으로 저희가 폴을 찍을 때에는 여기 이 패스 구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간과하고 타는 선수들은 어떤 유형이 있냐면 폴을 땅에 때려서 찍으면서 타는 선수들이 있어요. 각자는 경쾌하고 빠르지만 실질적인 동작 구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 이 알짜배기 구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빈도가 너무 빠르다거나 할 때는 이 패스 구간을 제대로 사용을 하는지 보시고, 이 패스는 몸통에서 일어났을 때 여기서부터가 푸시오프를 하면서 반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그 동작의 순서입니다. 다음, 손이 빨라지면 다리가 빨라지고 그럼 전체적으로 빨라지겠네? 그럼 빈도가 빠른 거면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저희 심폐순환 구조입니다. 되게 보기 싫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심폐가 있고요. 여기가 폐 이제 허파발인데 여기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운반을 해서 저희 장기나 근육에 이제 그 산소 교환을 다시 일어나게 하죠. 그래서 폐에서 일어나는 건 외기호흡이라고 하고 근육에서 일어나는 건 내기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근육을 다룰 거라서 여기 폐포가 있고요. 똑같은 사진이에요. 폐포가 있고 근육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 폐포는 내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고, 그리고 내기호흡은 여기 다 근육 세포예요. 근육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고 산소를 전달하고 여기서 다 쓴 이산화탄소를 전달을 받습니다. 근데 요 안에서의 혈관별 특징을 조금 아셔야 돼요. 대동맥이 있고요. 그리고 모세혈관이 있고 정맥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우리가 오늘 보지 않을게요. 대동맥은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 심장에서 피가 빵 하고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근데 지름이 2cm 정도고요. 평균적으로 2cm 정도고 총 반면적은 3제곱cm고 혈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심장에서 쫙 짜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모세혈관은 지방 국도와 그리고 주차장, 골목이 이렇게 세밀하게 있는 이런 것들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름은 0.0009cm니까 9나노미터가 됩니다. 9나노미터고 총 단면적은 엄청나게 넓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여기가 이제 그 대동맥인데 여기는 모세혈관이고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옆에 스케일을 보시면은 10의 1승이죠. 10의 2승이고 10의 3승이에요. 이거를 1승, 2승, 3승으로 나타냈다는 거는 10을 2번 곱하고 3번 곱했으니까 얘는 엄청나게 면적이 대동맥 뭐 이런 거에 대비 넓겠네. 그러면은 왜 넓냐? 산소와 영양분 교환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단면적이 최대로 변하는데 이때 혈류가 느려집니다. 혈류가 느려지면서 물질 교환이 최적화가 돼요. 저는 이거를 저희 선수들한테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쿠팡 차가 왔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친구한테 산소를 오늘 못 받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 쿠팡 차가 저희 집 앞에서 과속을 하면서 쌩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빈산소통을 던지고 받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주고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 집이 고속도로에 위치한 게 아니라 지방이나 골목길에 위치한 이유가 정확하게 물건을 주고받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완 수축에 따른 산소 효율이에요. 이거는 근육입니다. 근데 근육 안에는 동맥도 있고요. 정맥도 있고요. 신경도 있어요.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동맥에서 이제 산소나 이런 것들이 교환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빈도가 너무 높으면은 저희 근육이 몬스터리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럼 수축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겠죠. 그러면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는 산소 교환율이 좋다, 나쁘다. 그리고 여기는 근육 수축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근육 수축 속도가 느리니까 정확하게 산소를 던지고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소 교환율이 높습니다. 근데 근육 수축 속도가
속도가 엄청 빠르게 일어나네 하면 산소 교환율이 되게 낮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저희는 선수들한테 이런 템포보다는 산소를 충분하게 교환할 수 있는 템포를 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파워를 같이 길러주시는 게 퍼포먼스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빈도를 활용할 때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심박 조절을 위한 빈도 활용. 사격 전에 이제 저희가 시합 중에 사격 전에 뭐 코스에서 나는 여기서부터 내 생각을 주행해서 사격으로 전환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선수마다. 그때 이제 빈도를 맞춰서 이제 내가 사격 환경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다거나 심박수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레이스의 전략으로 추월이나 가속을 해야 될 때 그때 빈도를 확 올려서 스퍼트 게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형 적응형 빈도 변화라고 해서 지형 사이에 저희가 테크닉을 바꾸잖아요. 저희가 뭐 이제 평지 부분에서 V2나 V2A라고 길게 갔어요. 근데 이제 언덕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길게 가다가 언덕 맞네 하고 V1을 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가다가 탁 해서 리드미컬하게 가는 게 빠를까요? 그럴 때 저희는 빈도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빈도는 단순히 빨리 찍는 것이 아니라 심박, 파워, 기술 변화 타이밍을 컨트롤하는 핵심 부분이다. 같은 속도라도 빈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후반 체력과 사격 정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수들한테 빈도 사용 전략을 잘 말해주시고 이거 자료는 제가 직접 이렇게 차트로 해서 조사를 해서 만들어 봤는데 저희가 일단 이거는 그냥 보지 않을게요. 저희가 홀을 초당 몇 번을 찍으면 가장 좋을까라는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존 1으로 탈 때는, 맥박 존 1으로 탈 때는 거의 그 월드 클래스 애들 평균을 내는 거예요. 존 1으로 탈 때는 1.53초의 홀을 한 번씩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존 2로 탈 때는 1.25초. 그리고 존 3 탈 때는 1.08. 그리고 존 4는 0.98이죠. 근데 요쯤이 저희가 시합 중에 대부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속도 구간 존이에요. 여기 존 5는 라스트 스퍼트 구간이나 초반대 구간이어서 되게 빠르죠. 탁탁탁탁 하니까. 하지만 0.1초 정도 차이가 나고요. 존 3랑 구간. 구작 0.1초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차이는 여기 이게 그래프가 그냥 단순히 요 선이 아니라 이렇게 두께가 있는 선이에요. 이거는 편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다를 수가 있고요. 홀 찍는 지역마다 편차가 다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나타난 거니까 나중에 한번 PPT를 다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존 구간별 이제 몸에서는 파워 양이에요. 킬로그램당 2와트, 킬로그램당 2.6와트. 그래서 딱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 5 때는 많이 솟구치네요. 왜냐면 존 5는 제가 빈도도 다 끌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제 파워도 다 사용을 해야 되는 존입니다. 만약에 이 속도로 이 파워 다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했던 무산소 시스템이 이쪽이라서 몸에서 저희가 산화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몸은 이 속도를 더 이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 이 구간대로 중장거리 운동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를 내서. 그래서 이걸 합치면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쪽은 빈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쪽은 파워가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이 파워, 이 파란색은 킥을 하는 빈도, 이 초록색은 홀을 찍는 빈도입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그냥 넘어가고요. 급격한 빈도 상승은 테크닉 지형에 따라 파워를 유실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영상 분석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선수들과 그 영상 분석을 하실 때 뭐 코스 운영 방법에 따라서 전부 다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선수들이 정말 정확하게 구사를 하고 있냐라는 그런 걸 딱 따져보실 때는 이 친구가 한 사이클을 정말 제대로 탔을 때를 딱 그때를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왜곡이 일어나요. 사이드 쪽으로 가면. 그래서 동작의 변형이 있게끔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나오는 내 앞을 지나가는 여기에서의 한 사이클을 찍어주셔서 영상 분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디오 미팅을 하는 거가 왜 중요하냐? 실질적인 본인 동작을 자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제3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있으면 제3자 입장에서 분석을 해서 훈련 중이나 트레이닝 중에, 이미지 트레이닝 중에 객관화가 가능해요. 내가 저번에 영상을 봤을 때는 나는 이런 그림으로 움직였지.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바꾸면은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야 하는 객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훈련 시간 중에 피드백 타임이 감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시간을 내서 숙소에서 선수들과 비디오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훈련량 보장 및 집중도 개선이 됐는데, 우리 비디오 미팅 중에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있어요. 선수랑 약속을 하나씩 하는 겁니다. 이 선수의 꼭 고쳤으면 하는, 지금부터 고쳐야 되는 포인트들을 원포인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깨축이 많이 흔들리는 선수가 있으면 지나가고 있을 때는 어깨! 라고 얘기를 하면은 선수들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어깨를 자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스처. 제가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타임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나, 아니면 손이 멀어졌어. 하면은 선수들이 오케이 하면서 제가 이 선수들의 훈련 시간을 뺏지 않고 빨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분석을 하실 때는 정면에서 봤을 때 T존이 있고요. 중심축 대비 어깨 좌우 균형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스퀘어존이라고 하는 네모존이 있는데 변이 이렇게 있죠. 이 변이 직각으로, 그리고 변 그 길이가 평행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쪽이 짧아졌다면 제 몸은 이렇게 된 거겠죠. 만약에 이쪽이 짧아졌다면 어떻게 될 걸까요? 제가 카메라에서 봤을 때는 제 몸이 이렇게 된 걸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변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애들의 몸통 회전을 우리는 사진 속에서 2차원이지만 3D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통 회전, 어깨나 고관절 좌우 밸런스 이런 것들을 네모존이나 T존으로 정면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Z존은 양쪽에서 봤을 때 발목, 무릎, 고관절 상체가 바뀝니다. 근데 저는 Z존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곳은 이 발목인데, 지면과 가장 많이 접촉되어 있기도 하고, 발목 각도가 나오지 않으면 몸은 킥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각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근육들이. 근데 발목 각도가 나오지 않으면은 다운할 때는 엉덩이가 뒤로 셉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선수들은 저는 발목 각도를 조금 유심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V1 테크닉 실수는 대표적인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상체의 휘청임. 근데 이 휘청임은 이제 분석을 조금 해봤을 때는 얘가 코어의 힘이 약하냐 그래서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발이 들어올 때 중심선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지할 수 있는 면이 좁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손의 방향. 저희가 관상면, 시상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상면 기준으로 손이 너무 멀리 있어서 이 손에 따라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체의 휘청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몸통의 빠른 회전인데, 가끔 코를 찌는 거 보면 얘 언덕가도 왜 이렇게 희망이가 어깨 찝지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조금 잘 보시면은 언덕 이동장에서의 행이 잘 안 일어나고, 찍는 순간 상체가 멀어지면서 나 찍었네, 머리랑 손이랑 멀어졌으니까 하는 그런 유형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이 처음에 찍는 행인 동작의 부재라거나 아니면은 궤적의 각도가 달라졌을 때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V1은 대표적인 게 점핑 V1이 있고 노멀 V1이 있습니다. 점핑 V1을 애들한테 시켜봤을 때 점핑을 이렇게 돌려서 시키는 선수 있어요. 근데 점핑은 빈도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쿼트를 치기 위한 수단이, 그때는 상체가 주 메인풀 쪽에 고정이 되고 이발은 따라오는 느낌으로 튕겨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V2 대 V2A입니다. V2는 양발 스트라이드를 매번 폴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스트라이드 빈도가 폴 빈도입니다. 그리고 폴을 찍는 횟수랑 발을 차는 횟수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부담은 상체 하지가 동시에 부하가,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왜냐면 3단기거든요. 근데 V2A는 양발 스트라이드 중 한쪽 팔만 폴 동작을 해서 폴 동작 빈도가 반이 되겠죠. 상지 부담이 적고 심폐 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속주행할 때 특징을 보면은 웨스트라이드 풀링으로 팔, 어깨, 코어에 계속 부하를 주고 상체 근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젖산 축적이랑 산소 요구량이 많이 올라가요. 따라서 요점은 이거예요. 심박 반응입니다. V2는 심박이 V2 같은 속도 선상에서
V2A보다 높아요. 여기에 대한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 초반에 속도가 충분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V2A로 가면은 조금 더 힘들겠죠. 여기 빨간색이 V2고요. 파란색이 V2A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V2A가 조금 더 심각이 높다가 어느 순간 속도가 충족이 되면은 전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시속 28km를 타고 있더라도 V2의 맥박은 여기 있고요. V2A의 맥박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별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속도에 따른 테크닉 변화는 이런 식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맥박이나 어떤 속도에 대한 수치는 다 가상으로 입력을 한 거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아, 이 속도가 맞는 거다, 이 맥박이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이제 V2A를 이제 선수들 보시다 보면 끊어타는 경우가 있어요. 올라갔다가 다운스윙이 왔는데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손이 잠깐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누구 따귀를 때려요. 네. 이렇게 때리는 거 말고 이렇게 때려요. 그러면은 첫 번째 게 더 아프겠죠. 우리는 땀을 더 아프게 때려요. 그래서 끊어타는 버릇은 제 몸의 사이클에 끊어지는 걸 주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톱니바퀴처럼 안 이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효율적인 동작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쓰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쓰냐면은 바람이 많이 불거나 아니면은 내가 누구 뒤에서 타요. 그럼 이제 공기 저항이 적겠죠. 근데 이 친구랑 같이 V2A를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랑 폴 미드를 똑같이 하면은 제가 저항을 덜 받고 있으니까 가까이 붙을 수가 있겠죠. 그때는 기다려주면서 할 때 내가 심박수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때 쓴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사격장에 입장하기 전에 내 몸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쓴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격장 여기 입장하는 그 프로시저 중에 입사사격에서 그 다리의 피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그 팀 코치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폴을 좀 늦게 걷는다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킥을 좀 약하게 하면서 상체를 조금 더 써서 들어온다던가 하는 자기들만의 전략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담이었고요. 자, 다 왔습니다. 요약입니다. 개인적 특성, 연령, 성별, 경력, 신체 능력, 신체 사이즈 등을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테크닉은 속도와 경사에 따라서 구사를 하고요. 빈도는 모든 동작 사이클을 구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동작 사이클이란 건 행, 패스, 푸시, 방향전환, 다시 리커버리. 이 동작이 전부 다 일어날 수 있는 구간에서의 빈도 상승은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테크닉은 경제성이고요. 경제성이 높으면 에너지 수준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학을 좋아하는데 이 역학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심플한 이 단어 F는 MA는 어떠한 운동을 보고 관찰을 하더라도 대입을 할 수가 있는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F는 MA에 대한 그런 생각을 그리고 이해도를 높이고 싶으시다면 어떤 스포츠를 볼 때거나 같이 F는 MA 들었던 걸 생각을 하시면서 그 스포츠, 다른 스포츠를 관찰을 하셔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문헌은 꽤 많았고요. 그리고 IBM 아카데미 자료를 많이 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